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의 중심에 선 두 사람이 추천한 네.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는요.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네. 그리고 별거 다니지만 도움되는 되는. 네, 아주 흥미로운 두 네. 단편들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네. 다른 책들 네. 또 한 권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계적인 균형을 지키자고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그 한동훈 장관이 추천한 그 오해 견잡으로 하마에게 물리다. 네. 그 연작인데 하마에게 물리다가 있고 바로 그 다음 속편이 하마용사와 사랑스러운 라베오 요거거든요. 네. 하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마가 소설에 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어쩌다 근데 하마가 나왔죠? 그 하마로 상징된 게 들어보시면 이게 결국은 하나의 어떤 생활인이라고 할까, 생활, 삶의 활력 그런 느낌들 그리고 네. 이념으로 병든 마음을 치유해주는 어떤 생태의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될까, 네, 자연의 힘 네.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하마도 사실 사람 물 수가 있죠. 아, 실제로 하마가 사람 많이 물어갖고 많이 다치거든요. 하마한테 죽는 사람이 네. 사자한테 죽는 사람보다 더 많대요. 아 그래요? 하마가 성격이 워낙 더럽다더만. 예,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맞아, 침범하면 맞아. 무조건 물을 줘. 그러니까 이게 또 엄청나게 턱이 발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물면 이건 뭐 악어들도 하마는 예, 피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마를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전에 그뭐 공정 작가가 대표적입니다만 후일담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80년대 이제 운동을 했던 분들의 뒷이야기 이런 문학이 유행을 했잖아요. 공정 작가의 고등어라든지 김영현 작가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였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 60년대 운동, 70년대 운동들이 아주 학생 운동이 치열했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극단으로 간 사건이 연합적군 사건이었죠. 연합 적군 네. 사건. 그러니까 연합적군의 산악 베이스 사건 그리고 아사마 산장 사건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연합적군 사건이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1960년대 거치면서 또 일본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뭐 나중에 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에 단카이 세대라는 세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죠. 여기 3년 동안은 7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왔단 말이죠. 1960년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우리 386 세대하고 좀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고 항상 그 반들이 학급이 계속 정설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받기보다는 무리의 일원, 집단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취급을 받아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별에 대한 또 이 사람들이 강하단 말이죠. 그런 민감한 게 강하고 또 나름 어떤 일본 경제가 회복된 상태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족함 이런 것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한 또 욕구가 강하고 우리 386과 비슷해요 사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또 학생 운동이 많이 활발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학생 운동 활발해지면서 근데 뭐 어느 정도 또 시기를 거치다 보면 이제 좀 가라앉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라앉다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좀 과격화되겠죠. 소수가 되면 극렬을 과격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또 적군파라든지 여러 이제 좀 극렬한 학생 운동이 이제는 무장 투쟁으로 일본 사회를 뒤엎자라는 이제 운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1970년에 일본 그 비행기 있죠. 요도호 그걸 납치해가지고 북한으로 간 거예요. 북한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납치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혁명 전사 훈련을 받아와가지고 돌아와서 일본을 이제 혁명화하겠다. 그렇게 갔는데 우리가 중간에 그 무선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김포공항에 착륙시킨 거예요. 김포공항에 실제로? 예 실제로 1970년 실제로 김포공항에 우리 인공기 달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평양입니다. 딱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갈 애들을 그렇죠. 납치해서 납치가 인터셉트가 여기로 와라 유도를 한 거죠. 관제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 결국 협상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승객은 다 내리고 일본의 운송 차관이 내가 그럼 대신 갈게. 내가 인질로 대신 가마 해가지고 이제 이 평양에 들어간 거예요. 오. 들어갔을 평양으로? 들어가야죠 뭐 어쨌든 인질 그러니까 협상해가지고 인질은 여기 다 풀게 해주고 당시 교섭을 담당했던 일본 그러니까 우리 치면 교통부 차관이 내가 들어갈게 해가 들어간 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조종사하고 기장하고는 다시 일본 귀환하고 그 납치범들은 북한에서 훈련을 받고 지금 사는 사람도 몇 명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일본 사람인데 네. 그럼 그 차관 어떻게 됐어요?
차관은 돌아와서 승승장구했죠. 와 책임 있는 공직자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렇게 그렇게 되기도 했고. 바로 근데 그때 이렇게 자꾸 이제 과격 극렬화되니까 결국 유리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소수화되고 자꾸 폭력 투쟁하니까 이제 일본 경찰이 쫓기게 되겠죠. 수배되고. 그래서 이 일단의 사람들이 우리가 혁명 훈련을 하고 다시 조직을 추스러져 해가지고 일종의 훈련을 뭐 쫓기니까 뭐 훈련하고 다 겹치겠습니다만 산악 베이스 사건 해가지고 이제 산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적군파예요? 연합 적군입니다. 적군파하고 그 파가 아주 많은데 네. 연합 적군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합했다 이거죠. 그 파가 되게 많아요. 혁명자 마르크스 파가 있고 여러 파가 아주 많습니다. 하여튼. 네네.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 조작한 사람들 나와서 터널 효과 될 때 합숙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된다 했죠. 네. 여기서 그렇게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군집이 되고 사람들이 외부와 격리되고 그러면서 총괄이라는 이름으로 총괄 자아 비판 겸 뭐 이렇게 되면서 자기 동지들을 있잖아요. 밖에 그 추운데 세워가지고 얼어 죽게 한다든지. 그리고 희한하게 그러더라.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 보면 정말 좀 잔인하기도 한데.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몇 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 있잖아요. 너 그렇게 엄탕한 짓을 하면 되겠어?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너 지금 조직에서 있는데 부르주아의 티를 내고 있다. 뿌띠 부르주아의 티를 내면서 육체적 욕망에서 너 자신을 어떻게 총괄할 수 있겠어? 총괄하겠습니다. 그럼 너 자신을 때려. 진짜 퍽퍽 때리는 거로 나오고 자기 너 그 엄탕한 눈을 때려. 눈 팍팍 때리고 코 때리고 그렇게 하고 12명이 죽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때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때리기도 하고 린치를 가하고 네, 린치를 가하고 동지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건이 그 사람 이제 추적을 받다가 아사마 산장에 들어가서 이제 인질로 삼아가지고 주인 관리인을 일본 경찰하고 한 일주일간 대치를 했죠. 일본 경찰 총격전 하다가 경찰도 몇 명 죽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런 사건으로 결국 아사마 산장 사건을 되면서 이제 이 바로 산악 베이스 사람 죽인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참 결국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사실상 일본에서 그 과격 학생 운동은 종막을 구하게 된 거죠. 이거 되면서 완전히 이제 시민사회와 단절돼 버리게 된 거죠. 사람들로부터 전혀 지지받지 못한 상황이 네네네. 되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바로 오에 겐자부로가 그거를 그 바로 그 문제를 갖고 바로 그 연합적군 사건 아사마 산장 사건을 갖고 쓴 소설이 하마에게 물리됩니다. 네. 뭐 바로 시작을 하죠. 뭐. 네. 자 여기서 바로 화자가 작가 나로 나요. 바로 오에 겐자부로라고 생각하시도 거의 뭐 그냥 이건 어차피 소설이지만 뭐 나중에 그 하마용사 사랑스러운 라베오에서는 오로 나오거든 작가 오. 네. 오에 겐자부로 생각하시도 자 나는 우연히 산장에 왔는데 이게 아사마 산장 느낌을 줘요. 산장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 지역에 사는 신문을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니까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일본 청년 한 명이 순놈 하마에게 물려가지고 큰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상을 입어갖고 큰일 났는데 왓 소리를 내면서 그 하마에게 풀려나가지고 상처를 치료하고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여행기를 그 지역신문 발행인이 아프리카 여행하다가 그 사건을 취재해서 올린 거예요. 네. 그 신문이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네네네. 치면 그 동네 신문인데 우연히 자기가 그 산장에 갔다가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역신문을 읽어보니까 청년은 아사마 쪽 이런데 그 지역 근처에서 왔다니까 흥미를 가지면 막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인연이 있냐고 물으니까 바로 입을 딱 다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이 사람 자기 신분을 안 밝히니까 신원을 안 밝히니까 하마용사로 나는 이제 표기를 한다 이거죠. 신문에서. 그래서 딱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이제 화자인 나가 네. 그 청년이 아프리카로 가게 된 거는 내가 절반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네, 어떤 거냐면 내가 소설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오는 거죠. 네. 그 편지는 뭐냐면 지금은 내가 중년이 되었지만 중년의 소설가가 됐지만 옛날 대학 신입생 때 나하고 내 친구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문화 문제 토론을 했던 그 마담 하마용사로 부르는데 그 어떤 부인에게서 온 편지란 말이죠. 그 중년의 부인. 네. 그 부인은 뭐냐면 우리보다 그 당시 대학 신입생 우리보다 한 15살, 16살 연상, 한 30대 중반의 이혼녀였는데 그 이혼녀가 이런 거죠. 아, 나 프랑스 공부를 하고 싶어. 너희들 오에 겐자부로가 도쿄대 불문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어 좀 가르쳐주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해가지고 애들이 오면 이제 건강하게 밥하고 술을 대접해 주는 거죠. 네. 얘들은 누나죠. 아줌마인가 누나인가 하여튼. 네. 그러니까 뭐 얘들은 좋잖아요. 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생활하다 가서 뭐
누나가 차려주는 좋은 음식 먹고 술도 먹고 자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그 누나하고 잘 지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그 이혼녀가 보내온 거죠. 그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애를 하나 낳았다. 어떤 애냐면 그러니까 본래 나는 그 집안이 좀 부유한 편이었는데 첫 초혼을 했다. 초혼을 할 때 7년을 살면서 애도 낳았는데 이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자기 생애가 아무리 무의미하게 지날 것 같다고 판단해가지고 내가 아이를 다 남편에게 주고 홋카이도에 살다가 도쿄로 올라왔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다 해가지고 너희들하고 이제 프랑스어도 배우고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왔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한 1년간 기숙사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 흩어지니까 내가 회사원들하고 또 모아가지고 이런 걸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회사원 2명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네. 그래서 그때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낳은 아이가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17살인데 바로 그 아사마 산장 사건에 들어가 있던 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17살짜리가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 걔가 지금 그쪽에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 소년 감별소 뭐 이런 가 있는데 걔하고 좀 편지를 한 통 보내주면 안 되겠냐. 네가 좀 작가고 하니까 격려하는 편지를 좀 보내달라. 되게 뜬금없이 17년 넘게 연락을 안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면 또 세븐틴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오에 겐자부로가. 네. 무슨 말이냐면 1960년에 일본 사회당, 일본 야당 제일 야당이죠. 그 아사노마 이네지로라는 총재가 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텔레비전 생중계를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17살의 우익 소년이죠. 야마구치 오토야가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게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네네. 애가 딱 칼로 찌르고 이 사람이 진짜 황당해하는 장면들. 네네. 2번 찔러갖고 결국 바로 되게 죽어버렸거든요. 어린 친구가 그랬군요. 우익 청년. 그거를 또 주제로 한 소설을 썼어요. 네. 그 세븐틴 쓰고 나서 난리가 났죠. 또 일본 우익들이 와가지고 그 잡지사 찾아와가지고 막. 근데 일본 우익들이 무서운 게요. 그 잡지사 이런 그 관련해서 소설을 쓰고 자기들 구매 안 맞았잖아요. 그 잡지 발행인의 집을 찾아가는데 마침 발행인은 없었거든요. 부인하고 일을 봐주는 가정부가 있었는데 가정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1987년 같은 경우는 아사히 신문 저쪽 그 지방 주재 기자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찾아가서 또 칼로 찔러 죽였는데 아직도 범인 못 찾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 이런 우익들의 이런 언론에 대한 위협들이 상당히 무섭죠. 자 그래서 이제 적군파 사건에 연루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수감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 17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작가 아니냐. 작가는 결국 인생을 탐구하고 인간을 탐구하는 사람이니까 격려하는 편지를 한 통 다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보냈는데 편지를 주고받게 된 거죠. 근데 그 바로 이 마담의 아이는 이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확실하게 뭔가를 했다는 실감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 요즘 애들하고 비슷하죠. 그죠? 내가 뭔가 자기 선택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 내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 감방에 와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빈둥빈둥 내다가 난 구덩이에 빠졌다. 그리고 구덩이란 지금 있는 이런 감옥도 구덩이겠지만 결국 이 세계 전체가 구덩이 아니겠느냐. 지독한 냉소주의고 허무주의죠. 어차피 뭐 세상이란 게 그런 거 아니냐. 다 구덩이고 여기 있어도 구덩이고 감옥을 나가도 구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애가 또 그 당시에 또에 어울리는 치기를 발휘하는 거죠. 뭐 세상에 별 거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적군파 베이스 캠프를 가게 된 것도 그냥 친구하고 어울렸는데 친구가 간다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해가 난 가게 된 거고. 그래서 가서 뭐 사상 교육하고 무장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내가 체력이 달려가 무장 훈련은 못 받고 또 의식과 공부는 뭐 무슨 소리인지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 나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이 또 자아 비판 막 시키잖아요. 총괄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냥 화장실 청소 이런 거 하겠습니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남은 것 같다 이거죠. 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가장 도움이 안 되는 놈이라고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남은 것 같다 이거죠. 니는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럼 기대도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때 그걸 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똥오줌이 그러니까 이 처리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곡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 똥오줌 막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그 안에가 막 똥을 묻어가면서 여기 비탈을 타고 얘가 이 똥이 그런 거 있죠. 웅덩이에 먼저 한번 고여가지고 천천히 여과돼가지고 계곡물 갈 때는 깨끗하게 나름 갈도록 그 연구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또 얼마 안 되니까 막 아침마다 일어나서 똥 휘저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생활을 한 거란 말이죠. 이게 생활인이 돼 있는 거죠. 네. 참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작가인 나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얘가 그 계곡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했다. 이런 딱 이야기를 그 편지에 들으니까 참 얘는 정말 그 가혹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동지가 동지를 죽이고 이런 데서 그래도 뭔가 희망의 색을 보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취약하잖아요. 인간의 몸은 아무리 내가 혁명에 나서겠다 해도 밥 하루만 안 먹어도 힘없고 잠 조금 안 자도 너무 늘어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혁명에 어떻고 뭐 또 사람을 사랑하겠다 세상을 사랑하겠다 해도 인간은 그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막 불타는 막 그 정열을 가지고 해도 뭐 배고프면 바로 밥 먹어야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자, 그런 건다 이거죠. 그 인간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똥오줌을 사야 된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뭔가 그 집단은 대단한 관념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머리밖에 없는 집단인데 이런 애가 있었다 이거죠. 그도 어떻든 간에 그 똥오줌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러니까 뭔가 생활에 그 구멍을 메워주는 애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얘하고 계속 이제 하마용사로 이름을 붙인 거죠. 하마용사. 아까 친문을 보고 하마용사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얘가 알고 보니까 축산고등학교를 다닐 만큼 동물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동물을 아주 좋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책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하마의 생태가 담긴 그 내용이 들어있는 책을 선물한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친구한테. 감옥에 있는 친구한테. 그 빨간 색종이를 깨가지고 읽어봐라 여기. 네. 어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너 이제 현재 처지를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 옛날에 그 똥오줌을 처리하려고 분투하던 그거를 육향경으로 살려가지고 현실 세계를 구덩이가 아닌 것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희망을 품으면서 보낸 거죠. 아니 얘가 그 환경에서도 그걸 하는 애 같으면 현실 세계에서도 분명히 얘는 또다시 그 분유 구덩이 만들듯이 노력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 이 긴밀한 관계로 접어들고 편지를 자주 하니까 그 바로 그 이제 수감된 그 적군파들을 지원하는 모임에서 이 경고 편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당신 자꾸 설득시키지 말고 그런 이상한 편지 하지 마. 그리고 자기 이제 그 편지를 보내달랬던 마담 그 하마용사의 모친에게도 그 연락이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편지는 몇 통 그래 갔고 책을 마지막 보낸 걸로 이제 중단된 거죠. 그리고 그 엄마한테 뭐 다시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락이 끊어진 거죠. 그러다가 진짜 몇 년 만에 거의 이제 그 아주 이제 한 10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거죠. 네. 그 만에 이제 이걸 신문의 기사를 보게 된 거죠. 야, 근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물린 애가 그 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봐도 딱 그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는 확신한 거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 그 책을 보내줬잖아요. 하마 생태를 담은 책을. 그게 어디냐면 그 하마의 생태를 다룬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그 하마 용사가 일하는 머치선 폭포 국립공원 선착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일하니까 얘가 그쪽 보고 거기 찾아간 거다. 그럼 100%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우간다의 머치선 폭포 국립공원 선착장에서 하마의 생태를 그 책을 다루고 있는데 걔가 지금 바로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하마의 생태가 뭐냐 이렇게 나와요. 1편에서는. 네. 자, 강물에서 물풀이죠. 수초. 이게 막 덩어리지고 막 이게 막 무더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강물이 범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골라줘야지 강물이 잘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하마가 하는 일이 하마가 얼마나 물속에서 왕성히 햄도 치고 수영도 하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하마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바로 그 수초 더미에다가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대요. 그 하마가 막 물을 다니는 게 지 맘대로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좋아서 다니겠지만 그게 결국은 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연에 도움을 주고 인간에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나 이 하마에게는 라베오라는 물고기가 악어와 악어새처럼 붙어 다니거든요. 네. 이 물고기는 뭐냐면 하마가 이제 육지에서 뭐 식물을 뭐 묻어온다든지 떨어뜨린 이런 게 광물에 가면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먹는다든지 또 하마의 똥을 먹어 치운대요. 악어새와 똑같죠. 이 이빨 사이에 찌꺼기 먹어 치우듯이. 자, 그렇게 해서 하마는 아프리카의 자연 속을 살아가는 생물로서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게 그 책에 담긴 내용이었거든요. 하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지만 그 하마는 그런 식으로 또 라베오도 그렇게 다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마는 배설한 똥도 유용하게 쓰고 그 라베오 물고기에 먹이도 주고 또 물고기 무리를 달고 다니면서 참 그 뭡니까 맹렬하게 헤엄을 쳐가지고 그 수초에 구멍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하마가 인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이 그래 하마가 움직이지 않으면 광이 범람해갖고 인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하마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이 그 성질이 근데 아까 하마 사납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었죠. 그 소년이 이제 감옥에 풀려나가지고 가서 그 하마에 대한 애정으로 하마에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뭐 지켜보다가 물렸지만 어쨌든 참 그 얼마나 하마가 좋았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엄마도 슬로 스타트였다. 그 엄마가 그랬잖아요. 그냥 결혼했지만 내가 내 인생을 안 사는 것 같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혼하고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다. 그게 천천히 시작한 거다. 이 청년도 역시 슬로 스타트다. 지금부터라도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하마가 분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먼 아프리카 나일강 연안까지 갔다면 그건 결국 자기가 지금 빠진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신문의 기사는 마지막이 네. 청년은 하마에게 물린 상처도 나았고 벌써 일하기 시작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었다. 이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던져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세계에 맞서 싸우는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생활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생명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마에게 우리는 물릴 수가 또 있죠. 항상 모든 것들은 빛과 그림자가 있고 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또 세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하마는 이념이 될 수도 있죠. 자기의 꿈,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 이상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도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람이란 본래 상처도 주고 희망도 주는 존재니까. 네네네. 하마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마의 의미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육지에서는 그렇게 재빠른 친구는 아니죠. 네. 뭐 그래요? 일단 몸도 뚱뚱하고. 네. 네. 그래서 육지에서 뭐 예를 들면 다른 육식동물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빠르게 절대 못 달려요. 네. 그러나 그래도 물에 가면 비교적 수영 쪽은 이제 꽤 잘하는 친구고 오래 또 잠살 수도 있고 그리고 마치 물 표면에 콧구멍만 내놓고도 이제 오래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막 드러내서 여러 활동을 한 이런 친구는 아닌데 물이라는 그러니까 그 수면 아래에서 네. 그냥 뭐 내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히키코모리처럼 그냥 조용히 이제 이렇게 있는 거 대신 이제 그러면서 뭐 물 밑에서는 뭐 이렇게 인터넷도 하고 혹은 네. 뭐 이런저런 활동을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좀 했던 그런 사람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지선 씨는 네. 이 청년이 네. 보면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명문대에 가서 뭐 직장 구하고 뭐 이런 건 이제 전혀 잘 네. 못하고 오히려 물 밑에서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하 활동 뭐 이런 그렇죠. 거 좀 하다가 이제 잡혀간 거 아니에요. 잡혀가서 본인의 어떤 구덩이 이 하마가 그런 물구덩이 같은 것도 좋아하니까 구덩이 안에 있는 것 같았으나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다시 무트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마를 그렇게 또 비유를 좀 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크게 공감 못하는 것 그 같습니다. 2편을 들어보시면 더 이제 이해가 될 이 겁니다. 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용사와 사랑스러운 라베오 바로 연작 소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죠. 자, 내가 1편을 소설한 다음에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어떤 젊은 여성이 보냈는데 그 하마 용사 네. 그 청년의 주소하고 근무처 이런 걸 좀 반드시 알려달라는 간곡한 편지가 온 거죠. 자기는 아유 그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신문기사에서 이미 자기에 대한 신원정보 공개되길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려주고 싶지 않아 안 알려줬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와요. 네. 어떤 기자가 이 작가에게 내가 지금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얘가 협조를 안 해준다. 그 하마 용사가. 그러니까 당신이 좀 소설도 쓰고 했으니까 좀 내가 주소까지 다 줄 테니까 당신이 편지 좀 보내고 해가지고 좀 보도 협조 좀 해달라고 해라. 근데 마찬가지 이유로 거절해버리거든요. 아니 걔가 지금 싫어하는데 왜 내가 그의 사생활을 그래서 거절하니까 이제 기자가 당신은 말이야 자기가 쓴 소설에 책임을 지지 않는 진보적 문화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냐면서 맹렬한 비난을 가해오더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자기가 지역에서 주최하는 어떤 강연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여성이 자기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자기의 편지를 건넨 여성이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자기 언니가 결국은 그 적군파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죽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끌려 들어간 그 당파와 사상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더라.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죽은 언니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근데 그 알고 싶은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오늘 선생님의 강연을 듣다가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 강연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유명한 종교학자 멀치아 엘리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아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때쯤 되면 1980년 전후거든요. 핵 문제가 아주 큰 이슈였단 말이죠. 근데 엘리아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도들은 핵폭탄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종말론의 핵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핵이 몰고 올 세계의 종말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 뿐이다. 지금까지 지상에는 파라다이스가 존재한 적이 없다. 가장 비슷한 게 있다면 내일의 계급 없는 사회다. 오직 미래의 파라다이스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들은 무수한 살육을 자기 자신조차 포함한 무수한 살육을 받아들인 것이다. 만약에 이 세계가 공산주의자들이 미래 세계를 보기 전에 멸망해버린다면 역사와 인류가 감내해온 수많은 고난은 진실로 무의미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계급 없는 사회 노력했는데 갑자기 핵폭탄 전쟁 나가 지구가 멸망하면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지 않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후의 심판을 기독교에 있어 갖고는 핵폭탄이 그게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 엘리아드의 이야기를 듣고 네. 자기가 그러니까 언니의 언니의 사상을 알고 싶은 이유. 아니 언니가 만약에 언니가 그 마르크스주의자고 언니의 동지들이 마르크스주의자인데 결국은 이 동지들이 이제 우리 그때 잘못한 거야. 우리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포기했다면 죽은 언니 너무 불쌍하지 않냐 이거죠. 그 유토피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갔는데 죽었는데 그걸 한 사람들이 그거 우리가 이 산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저 산이었나 봐 하면서 해버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우리 언니의 삶의 가치는 어디서 봐. 그런 것들이 들고 결국 자기 언니 엄마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 언니는 별로 사상적인 거 정치적인 거하고 안 맞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 그런 이야기 했던 거죠. 혹시 언니가 거기서 죽은 거는 살해된 거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못 알아들어 갖고 살해된 거 아닐까. 근데 그러면 더 비참하지 않냐 이거죠. 언니는 흉내만 내다가. 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이 사람한테 왜 관심이 있느냐. 그 사람은 적어도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거죠. 미래의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어떻든 그 하마를 돌고. 그러면 그건 자체로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꼭 그것이 하나의 이념의 사상이 아니더라도 이 자연과 세계를 돌보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그 하마용사를 만나고 싶어 한 건 바로 그런 것 때문 같다 이거죠. 언니의 동지들이 미래의 파라다이스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살하거나 자아 비판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건 아무거나 죽은 사람들이나 죽은 앞서 나간 동지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러면 그것을 자기만의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욕보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나는 아프리카로 가는 방법은 내가 알아서 가겠다.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 가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힘들잖아요. 그렇겠죠. 네. 자, 그런데 결국 집에 가자마자 내 마음 바뀔까봐 그 온 편지 봉투 있잖아요. 채로 그냥 건네준 거예요. 자, 여기다 가봐라.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갑자기 그 처녀가 네. 여성이 TV 퀴즈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진 씨처럼 네. 퀴즈 프로그램에서 네. 딱 그 1등을 해가지고 그 상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여행권을 했다는 거예요. 유럽 여행권. 그렇게 해서 결국 가게 된 거죠. 그래 간 다음에 결국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편지가 한 통이 오는 거죠. 그 여성이 편지를 보낸 거죠. 네. 그래서 하마용사와 만나가지고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버렸다. 어쨌든 언니는 마르크스주의자였으니 최후의 순간까지 미래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언니의 전 동지들이 자살을 하거나 또는 자기 비판하는 것을 보면 미래의 파라다이스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제 적군파 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뭐 이제 전향도 하고 나 이제 잘못된 거다. 자살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 미래의 파라다이스를 포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침묵을 혼자 지키고 있는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왜냐? 당신은 그 혹독한 추위에 겨울 산악 캠프에서 화장실을 만들고 관리하는 독창적 아이들을 가지고 일을 했다. 지금도 또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려 한다고 들었다. 그래도 하마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보니까 우간다에 대규모 난민 거류지가 있다. 난민촌이 있다. 그 지금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비위생적이냐. 그러니까 그걸 우리 개선 한번 해보자. 같이 너하고 나하고. 그런 꿈을 가지자.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참여하겠다. 언니를 위해서, 언니가 꿈꾸던 미래의 파라다이스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근데 지금 당신 하는 꼴을 보니 유럽과 미국인들의 이동 극단을 위해서 짐이나 관리하고 자동차 증민하면서 만족해하고 있다. 그게 현실이냐? 희망이 없는데 별 수 없는 건가? 너가 뭐 이런 식으로 살다면 나도 조만간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하마 형사가 막 묻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다 알고 있냐? 내가 화장실 하고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작가의 소설을 꺼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마 형사가 읽는 거죠. 읽고 있는 동안에 이 여성이 자꾸 도발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작가 나쁜 놈이다. 당신의 죽은 엄마하고 당신 이야기를 시시콜콜 쓰대가지고 자기는 손가락 안 다치고 남의 상처를 후벼파면서 돈을 벌지 않느냐. 빨리 우리 일본 가서 이 인간 혼내주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지금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다 읽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나랑 편지를 나눈 이 작가도 나름대로 자기 하마에게 물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자기 하마에게 물린 것 같다. 나도 이제 조만간 그 작가님한테 가서 내 스스로 생각한 답변을 할 생각이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관계가 잘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데려다 주다가 우리는 둘이 키스를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내가 강에서 몸을 깨끗이 씻을 기회가 오면 우리는 이제 서로 섹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끝나면서 결국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하마 형사를 따라다니는 라베오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꿈으로 끝난다면 내가 당신한테 더 이상 이 편지는 보내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하마 형사와 내가 잘 협동을 해가지고 잘 이루어진다면 그 하마 형사가 당신 앞에 서서 하는 보고가 결국 우리의 보고가 될 거다라는 걸로 이제 편지를 끝내요. 그러면서 둘이가 찍은 사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하마 형사, 그 아이가 말한 대로 이 작가 오도 20년 가까이 나도 내부의 하마에게 물려왔다 이거죠. 나도. 그래서 나는 나도 절규하면서 겨우겨우 살아온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마가 그 강물을 맹렬하게 헤치면서 수초에 구멍을 내는 그 모습에서 큰 난 용기를 얻고 있다. 그 청년도 바로 그런 하마같이 자기에게 인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마를 생각해 보는 거죠. 힘차게 그 강가를 움직이는 하마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이 편지를 받은 것은 그동안 내가 이 청년에게 보낸 그 응원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이 소설이 끝나는 거죠. 네. 결국 이 오해 겐자부로는 그 개인적 체험이라는 소설이었죠. 사실 이제 오해 겐자부로의 장남이 태어날 때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가지고 평생 사실 이 장애 아들을 둔 이제 아버지로서 작가 활동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인 그 체험을 가지고 참 글을 많이 썼는데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편에도 보면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0년 정도 내부의 하마에게 물려왔다는 것들. 그럼에도 나는 소리를 치면서 겨우겨우 어떻든 내가 힘을 내어 살아왔다라고 자기 자신을 또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 청년에게 하마와 같이 너의 구덩이에서 너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계라는 것들이 꼭 구덩이 속의 세계만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럼 자기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그리고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아들이 그 어떤 구덩이에 잡혀있는 것 같아도 꼭 그렇지는 않은 거다. 나도 그 잡혀있는 것 같아 그렇지는 않다. 서로 힘을 내자는 뭐 이런 내용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상이란 게 과연 뭘까, 그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상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 사상이 사람을 죽이고 이랬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좀 통속적입니다만 그 사상은 결국 생명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이 하마에 대한 생명, 자연에 대한 생태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남녀관계 에로스로 이어진다. 그죠? 서로 이제 애인이 된 거잖아요. 키스를 나누고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끝납니다. 별로 이렇게 뭐 크게 와닿는 게 없네요, 저는. 여기에서는. 저건 내용을 이제 조금 이제 전사를 좀 일본 상황을 보시면 또 그리고 아마 그 일본의 그 68년 뭐 70년 요때 네. 당시에 우리는 이제 미처 알지 못하는 네. 그 상황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아마 예, 그러니까 시기에서는. 이게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일본 상황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도경제 성장 시기에서 이케다 내각 때 일본이 60년부터 64년까지 일본의 이케다 내각 때 소득이 2배로 올라해 버려요. 4년간. 소득이 배정돼 버리고 그 와중에 이제 학생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뤘죠. 파리의 네. 68 운동, 미국의 인권 운동, 민권 운동, 여성 해방 운동 그리고 또 체코 프라하의 봄매가 전 동서를 막론하고 반체제, 반사회 또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이 막 활발해졌고 그 당시 그때 또 우리 침묵의 봄이라는 책도 나왔지만 공해와 환경 문제가 포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저번에 아사하라 쇼코 네. 엄질리게 하겠습니다만 그 아사하라 쇼코 고향이 구마모토라고 했잖아요. 그 구마모토에서 일본 이제 미나마타병이라는 거죠. 수은 중독.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그 사실 제가 어디 읽은 책인데 아사하라 쇼코의 집안에 형제들이 여러 가지 지금 장애가 있는 것도 그 약간 영향이 있다라는 글도 봤어요. 결국은 보세요. 일본이 산업을 활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수은 중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피해를 줬고 그것이 결국은 엄질리기로 나타나서 일본 사회 전쟁을 뒤집어 그대로 받아 도로 받는 거예요. 서리 쿠션도 없이 바로 받은 거예요. 바로 주자마자 바로 받은 거예요. 그런 식의 문화들이 돼 있는데 대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 와중에 대학 수업은 여전히 지겨웠죠. 20년 전 수업이나 똑같았죠. 그런데 공해, 환경, 이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나갔죠. 전쟁.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이 세상 이렇게 만든 어른들을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나서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막 나선 거죠. 그 중국의 뭐 조반유리 하듯이 그 문화혁명 이런 것들 속에서 나섰는데 문제는 이제 경찰이 예전에 학생운동 진압할 때처럼 하면 안 되겠다.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헬멧을 쓰고 그 일본의 전형적인 60년대 후반 보면 헬멧 쓰고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그 쇠파이프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조직 내부 간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부끼리 있잖아요. 서로 쇠파이프 가지고 진짜 그 아주 극단적인 사람을 완전히 그 허벅지에다가 못을 박아버리고 막 하이바 쓰고 있잖아요. 흰 이제 안전모 같은 거. 이 쇠파이프를 사람 머리 두개골을 박살내고 이런 식으로 조직 내부 간에 이 정도로 됐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큰 사건이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 계기가 된 게 연합적군 고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유리가 된 거는 도쿄대학교 우리 지금 서울대학교 대강당 있죠. 일본 동경대 야스다 강당을 학생들이 점거해가지고 거의 뭐 한 우리 치면 예전에 1980년 근대 농성 사건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도쿄대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당에 이제 경찰이 들어와서 진압하고 와중에 화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도쿄대가 전학생 유급대 처지를 받았어요. 유급 조치. 그리고 1969년 그해 도쿄대는 입학시험을 못 쳐요. 그냥 그 금지를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 운동이 좀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소수의 남은 학생들이 이제 극렬 과격히 되면서 연합적군 이제 1970년에 이어졌고 그게 결국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학생 사회와 학생 대중과 완전히 유리돼 가지고 이게 떠나가게 됐죠.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극렬 과격히 되면서 결국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집단이 돼버리면 갈수록 이제 과격해지는 거죠. 과격해지고 그런 것들이 군집이라는 군중이라고 하잖아요. 군중이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수십 명 이렇게만 돼도 아까 말씀드린 뭐 30명만 돼도 12명만 돼도 폭도를 하듯이 참 이런 것들이 그 처절한 정도로 이제 자기 파괴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지 그걸 뭐 이제 좀 다룬 거 아닌가. 이제 일본 애니도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은 자기 안에 뭔가 악마적인 요소 아니면은 자기가 피하고 싶은 요소들 이런 거를 다른 괴물, 다른 미신적인 요소로 다 이렇게 옮겨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먹혔다.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당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그래서 그 하마에게 먹혔다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와닿거든요. 어떻게 좀 있겠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굳이 먹힌다면 소한테 먹이고 싶어요. 많이 먹혀야죠, 소한테. 그동안 제가 먹은 소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먹히더라도 저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소선당 한우 맛있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죠. 네, 소선당 한우에 2플러스 등심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골 국물이라든지 거기에 또 떡국 한번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소선당 한우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배고플 시간인데 진짜 먹고 싶다. 옆에 또 화로 하나 이렇게 딱 놓고 먹으면서 방송하면 안 돼요. 저희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먹방? 여기다 이렇게 그죠? 소선당 한우 소금만 찍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데. 너무 맛있겠다. 자, 소선당 한우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일당백 보시면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이 이제 여기 보면 공격성이라고 할까, 이제 적군파 사건에서 결국 어떻게 하면 그 공격성에서 결국 사람들이 하마도 물론 공격성 갖고 있죠. 근데 거기서
어떻든 그게 긍정적으로 좀 전화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보면 결국 이게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군중 심리라고 할까, 이 군집 심리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어떤 계기만 있으면 그 원시적 본능이 발현돼가 폭주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군중이 돼버리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갑자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학생 운동을 할 때 여기 일본의 경우입니다. 갑자기 우르르 있잖아요. 표를 안 내고 다 그냥 지하철을 다 타버리고 다 나와버리고 그냥 막 끌끌고 웃는 거죠. 아, 우리는 국가 제도를 반대하니까. 근데 갑자기 나와서 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포장마차 있는 데 가서 막 음식을 다 그냥 막 무전으로 다 집어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쪽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처벌 안 받는다 생각하면 갑자기 막 그냥 폭주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어떤 식으로 인간을 구덩이에 계속해서 빠져넣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군중 심리, 군집 심리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모이게 되잖아요. 아까 지금 한 명 한 명의 인간은 충분히 선량하고 충분히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데 모이게 되면 그 구성원의 심리나 여러 가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게 그 구성원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고 흉폭한 사람들이 그 전체가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선량한 개인이 집단에서는 괴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인터넷이든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팬덤이든 뭐 여러 가지에서 보면 군중이 돼버리고 군집이 돼버리면 사람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어떤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고 이건 봐요. 그냥 막 그냥 폭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게 중요한 게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국가랄까 이런 것들은 그 우리 예전에 배웠습니다만 테니스라는 사람 배웠죠. 게마인 샤프트, 게젤 샤프트. 우리가 번역을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라는 건 다 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이거거든요. 제일 필요한 게 서로 하여튼 이익을 서로 도와서 서로 만들 수 있다는 것들. 그다음 그러니까 서로 적대 반대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 반대파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제어와 규제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지켜야 되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개념과 지식의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간에 아, 니는 니대로 생각하고 난 나도 이러면 이게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개념과 지식의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통의 뭔가가 서로 확신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자라는 것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유일신 사상을 믿으니까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실체를 탐구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신 다르니까 너는 너대로 믿고 난 나대로 믿으면 객관성이 필요가 없잖아요. 너는 너대로 믿고 난 나대로 믿으면 되니까. 근데 유일신, 절대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대신이 실체잖아요. 외부에 있는 실체란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인 게 필요한 거죠. 객관적인 신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념과 지식의 객관성이 받아들여지는데 동양에서는 그게 좀 약하다는 거죠. 다신교 문화랄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과정이 중요 안 한 거죠, 사실은.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을 믿는 문화는 신한테 항상 그 죄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거, 신이 항상 나를 보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인 거는 신 앞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과정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과 지식의 객관성이 우리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를 만드는 거에 있어 갖고 이익이 서로 배타적으로 보고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고 보고 또 제어하고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약하고 무조건 그것들 안에 탄압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하마에가 물리다 하는 거는 뭐 그런 지점에서 인간의 공격성 이런 것들을 하마에게 물린 걸로 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사상에게 물린 것들 그리고 또 하마에게 물리면서 또 와다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또 나오고 결국 여전히 또 용기를 내서 일한다는 것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추천작 요것도 이제 윤홍길 작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완장 아마 요 작품은 많이들 좀 아실 테니까 컴팩트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완장은 우리 드라마로 많이 나왔죠. 두 번이나 나왔는데 그 MBC에서 2번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전에 그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거는 주인공 역에 이대근 선생이 나왔죠. 네. 이대근 선생이
바로 주인공 임종술 역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한 89년에 나온 거는 그 주인공의 그 조영기 배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 계보가 좀 있네요. 네네네. 네, 완장 차고 사람이 아주 저도 이제 얼핏 기억이 좀 나는데 네. 완장을 채우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해갖고 그렇죠. 막 폭력적으로 주변 사람들 막 네. 이게 아마 무슨 심리학 실험에도 아마 좀 미국에서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감옥 같은가요? 뭐 그런 거에 이제 뭐 누군 죄수 역할 죄수 네. 입혀주니까 죄수처럼 행동하고 네. 교도관 역할 주니까 또 진짜 교도관처럼 네. 하는 네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완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완장은 주인공이 그 임종술이라는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 동네 반달? 완전 건달 아니고 반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반건달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임종술이 좋아하는 일종의 술집 작부라고 해야겠죠. 김부월 이 두 명이 나오고요. 네. 그 위에 여러 사람 나옵니다만 핵심은 이제 임종술이죠. 그리고 배경은 1900 이제 한 80년대 전후에 전라북도 익산 부근의 저수지예요. 판금 저수지, 널금 저수지로 나오는데 네. 47만 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저수지죠. 그 저수지를 지키는 완장 이거 관련된 이야기죠. 임종규라는 사람은 소시적에는 서울 가서 여러 가지 포장마차도 장사도 했는데 뭐 결국 다 제대로 안 풀려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저수지 가서 낚시나 하고 동네에서 행패나 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저수지가 아주 넓고 이러니까 네. 이 운수회사 사장으로 아주 이제 돈벼락을 맞은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공유수명관리법에 의거해가지고 이 여기에다가 물고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일종의 네. 낚시터로 앞으로 개발하겠다 큰 야심을 가지고 일종의 뭐라고 할까 수면 이제 저수지 사용 허가를 얻어낸 거죠. 네. 자 허가를 얻어내니까 이제 감시원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맨날 물고기 잡아가면 뭐 자기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감시원을 누구를 쓸까 하다가 바로 임종수를 택한 거죠. 왜냐하면 이 건달이고 이게 우락부락하고 완력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돈도 적게 주고 아이고 콧방귀를 꼈는데 딱 완장을 채워주겠다 된 거죠. 완장 너 이제 감시원 되는 거고 아주 딱 뭐 좋은 거 하나 채워줄게 하니까 임종수 입장에서 이런 거죠. 완장을 딱 보니까 자기가 그 고생했던 옛날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서울에 가서 그 포장마차하고 자판하고 이럴 때 그 완장 찬 뭐 그놈들이 와서 그 있잖아 방범대원 경찰이 와서 단속 이런 게 단속 얘가 와가 그 완장에 자기가 고생했던 거 완장 앞에 벌벌 떨었던 거 시장 경비들 이 경비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하니까 항상 자기가 뭐 일을 하려도 내 앞을 가로막는 건 완장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완장을 찾아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눈빛이 확 돌아간 거죠. 완장 나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넓은 47만 평 되는 늙은 저수지에 이제 처음에는 감시했는데 감시는 안 좋대. 감독. 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완장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새로 하나 맞춘 거예요. 아주 멋들어지게. 요즘 말로는 신빙이로 개비를 하는 거죠. 싸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자기는 지금까지 당하고 살다가 이제 완장을 차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제 뭡니까? 이제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면서도 완장 딱 차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시 그 완장 뭐예요? 이러면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누가 당신 임시 불러?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때는 버스 내릴 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때 안량이 있어가지고 안량이 차비 주세요 아저씨 하니까 이거 봐라고 완장 봐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 무소불위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이제 할아버지들이 그 예전에 저수지 넓으니까 여기 그 뭐 농기구 이런 것들 실수로 오지 않습니까? 가서 막 당장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 공유수명관리법에 의거 법을 막 내세우는 거죠. 참 이게 재미있는 게 법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법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지배하는 수단으로 바라보잖아요. 이게 지금 말할 때도 공유수명관리법 이렇게 나오고 지배하는 수단이 돼버리면 법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치라는 게 룰 오브 로가 아니라 뭐 룰 바이 로가 돼버리면 그거 어떻습니까?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지배 수단이니까 강자들한테는 지배의 수단이니까 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자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만인의 평등해야 되는데 지배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는 법은 어떻게 됩니까? 약자한테는 가혹하고 강자는 법은 강자 편이죠. 지배의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법이 막 엿가락처럼 지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돼버린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걸
고민하면서 그 수단으로 법을 쓰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네, 되면.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이제 완전히 여기서 나옵니다. 이 재미는 아주 이게 지금 완장 읽어보면 그 표현들이 전라 사투리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여기서 나오는 종술의 그 핫바리 권력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밤에 고기 잡으러 왔던 초등학교 동창 그 몰래 이제 고기 잡으러 왔는데 잡아가지고 초등학교 동창을 넋신하게 패고 그 동창에 이제 초등학교 애까지 팬 거예요. 근데 애를 좀 잘못 패가지고 애가 귀청이 고막이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완장을 휘둘러도 그 임종술이 좋아하는 그 읍내 작부 부월이한테는 안 먹히는 거예요. 부월이는 말도 안 그거다 이거죠. 근데 부월이하고 이제 또 섬싱이 만들어지는 거죠. 섬싱이 만들어지지만 그 텐트를 빌려가지고 텐트에서 이제 뭔가 탁 이제 분위기를 잡고 성사가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네 회장이 어험 나타나니까 이 부월이가 그 좋아하는 남자인데 갑자기 막 뭔가 자기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사람 살리면서 막 도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종술이는 완전히 또 두 번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그 나름 공을 들인 여인이 그죠? 동네 사람 나타나니까 완전 자기를 무슨 무슨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좀 사이가 서로 안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갈수록 이제 권력이 아나무인 되니까 이제 자기에게 그 감독 완장을 차준 최 사장이 이제 시내에서 젊은 여자들 데리고 낚시를 하러 온 거죠. 아, 이게 다 내 낚시터야. 내 저수지 아이가 잘 보러 왔는데 임종술이 가서 안 됩니다, 사장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너를 지금 임명했는데 채용했는데 뭔 소리 하냐고 하니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절대 여기서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 운전기사 보고 야, 쟤 좀 손봐 하는데 워낙 뚝심이 좋으니까 운전기사들 다 한 방에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 사장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너 오늘부터 육아 파이어드 되는 거예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난 상관없어. 나는 여전히 내 완장이야. 내 거야 이거.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그 다른 사람을 채용하려 해도 임종술이가 가서 미리 사전에 다 엄포를 놓는 거예요. 자, 내 완장부 줄게. 네가 먼저 가져가. 아, 형님 왜 이러세요? 아니, 그거 하라고 너한테 제안 왔잖아. 올 거잖아. 그러니까 아, 절대 인간적으로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저수지 가뭄이 심해져 가지고 저수지에 그런 물을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완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저수지에 물이 차 있고 물고기 있어야지 완장이 하는데 이제 물을 빼야 되니까 그 최 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덤프트럭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물 뺄 때 이제 물고기 나올 거잖아요. 그럼 물고기 다시 치료가 팔면 되니까 자기 손해는 안 보는 거예요. 네. 물을 빼버리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완장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임종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칼을 가는 거예요. 동네에서 내일 언놈이라도 물을 빼면 그냥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다 공포 분위기가 적응되는 거죠. 누구든지 물 빼는 거 나가는 거 있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칼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수리조합 직원들 나오고 경찰까지 나오는데 이제 경찰하고 이제 치고받고 행패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경찰도 다치게 되고 이러니까 결국 경찰에 쫓기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냐? 이 엄마가 나서는 거죠. 이 엄마는 완장 찰 때부터 제발 그 완장 안 차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이때 이제 또 민족 상잔의 비극이 나오죠. 임종술의 아버지가 예전에 6.25 때 완장을 어떻게 찾다가 자기 예전에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찾아가지고 결국 메타작을 해서 그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그 결국 이제 다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완장 찬 걸로 결국은 죽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그 집에 그 동네 살 수가 없어갖고 떠돌면서 이 동네 들어왔는데 또 자기 자식이 완장 차니까 그거 다시 아버지의 비극이 재현될 거야. 이거 범났는데 또 지금 쫓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동네에 얘가 좋아한다는 그 작부 부월이를 찾아가는 거죠. 나는 아가 이렇게 불러줘요. 처녀 이렇게 부르면서 아가 우리 종술이하고 너 떠나서 살면 안 되겠냐. 저 애 데리고 애 하나 있는데 원래 종술이가 부인이 애 하나 놓고 청량기사하고 눈이 맞아갖고 도망을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애 하나만 있는데 부월아 너가 우리 애 그 종술이 애하고 너 3명 어디 가서 도망쳐 살아라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부월이가 딱 이제 결심을 하고 종술을 찾아가는 거죠. 분명히 여기 있을 거다. 얘가 그 저수지에 보트 떼어가 있는 거예요. 뗏목을 떼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거죠. 떠나자. 그러면서 이제 완장이 어떻고 저떻고 니는 몰라 이 완장이 어떻게 하니까 웃기지 마 하면서 참 유명한 대목이 나와요. 네.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눈에 뵈는 완장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핫발이나 차는 거예요. 진짜 배기 완장은 눈에 뵈지도 않아. 자기는 지서장이나 면장 군수가 완장 차는 꼴을 봤어. 그렇잖아. 진짜 높은 사람은 완장을 차느냐. 참 그러니까 이 부월이가 아주 현명한 여인이죠.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치고 도망을 칠 때 재밌는 이야기예요. 부월이가 그 자기가 있는 그 술집 주인 있잖아요. 몰래 폐물 모아놓은 걸 안다. 엄마 딸로 같이 지낸 사이지만 이제 도망을 쳐야 되니까 우리가 살림살이 미쳐내야 되니까 그거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거 다 훔쳐가지고 우리가 달아나면 우리 새 집고 살 미천을 마련할 거니까 임종수가 허허 하더니 어떻게 다 훔치냐고 반만 훔쳐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만 훔치라고 참 인정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래도 반은 남겨놔야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 도망치는 건 나오고 결국 이제 다음 날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저수지에. 근데 종수리 엄마는 어떻든 또 물이 빠질 때 가서 이거 물고기 작업을 하면서 돈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 와중에 이제 물이 빠지면서 뭐가 하나 또 웅둥둥둥 떠다니면서 빙글빙글 매물 도는 거예요. 바로 완장. 정수리 그 완장을 부어리가 그 말하면서 완장을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오남댁이 조용히 지키게 보는 것으로 소설은 끝을 맺는 네. 거죠. 아, 그래서 이건 오늘 책 중에 오늘 작품 중에 제일 그래도 좀 해피엔딩으로 가네요. 네. 완장 워낙 이제 유명한 책인데. 네. 이거는 우리 뭐 권력의 속성이라든지 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변해가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묘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뭐 어떻게 보면 사자성어로 보면 호가호이도 생각나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결국 이게 한국인의 권력 의식을 진단하는 도구가 완장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권력 의식.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하고 그리고 전상국 작가의 우상의 눈물 그리고 윤원길 작가의 완장 이게 정말 한국인의 어떤 정치 의식이랄까 권력 의식이 작동되는 것들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 같아요. 네. 우리 고등학교 때도 항상 그 선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선도부 뭐 이렇게 하면 완장을 이렇게 줘요. 선도 네.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거 이게 달고 뭐 이렇게 좀 의시되고 네.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또 봤었는데 요즘은 별로 없지 그죠? 전 모르겠어요. 요즘 완전 별로 선도가 없죠. 요즘 별로 못 본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왜 근데 이렇게 해고까지 됐는데도 완장을 안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아 해고까지 해고까지 됐는데도. 됐는데 사실은 뭐 월급도 못 받는 거고 네. 아무리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권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마저 내놓으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자기가 사라진다. 네, 완전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아니 강준만 교수의 어떤 글을 보니까 이게 일종의 소유 효과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소유욕 효과. 소유 효과. 네. 무슨 말이냐면 네. 내가 일단 갖고 있으면 있잖아요. 내 손때가 묻으니까 절대 내놓기 그걸 남한테 넘기면 그걸 손해라고 본다는 거죠. 정이 들어서 못 내놓는 게 아니라 남한테 넘기는 순간 이게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웃기죠. 완장을 안 내놓는 이유는 그런 네. 것이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상품을 가지고 가서 3개월만 쓰십시오. 절대 다 100% 환불해 줍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환불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내 손때가 묻으면 그 자기 애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가지고 내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무조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마케팅에서 계속해서 이거 일단 써보시고 나서 하십시오 하면 무조건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완장 문화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유 효과의 어떤 좀 극단적인 형태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근데 뭐 냉정하게 보면 결국 완장을 착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영웅시하는 거죠. 타인을 멸시하는 수단이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완장이라는 것은 결국 그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되는 그게 이제 결국 완장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이제 진짜 권력이긴 할 텐데 네. 권력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복이든 뭐 군복이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그냥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뭐 그런 이제 의미가 좀 본인한테 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머니의 과거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완장을 찾다가 그렇게 이제
결국 행사를 하게 되었고 자식도 또 완장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거리를 둬야 된다. 그 권력욕이 엄청 무서운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남 위에 있어서 막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군대. 그리고 또 진짜 뭐 회사에서 정말 위에 직급이 올라갔을 때 국회의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권력욕을 맛본 사람은 그걸 쉽게 못 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소유효과식으로 보면 내 뭐 이제 자기 MRI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실험해 보니까 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런 게 애착을 보통 가진다잖아요. 아유 정이 들었어.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이게 결국 빼앗긴다고 본다는 거죠. 그 손실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기피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일단 갖고 있던 것들은 이거 진짜 반납하십시오 하면 그 반납이 안 되는 게 손실로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사원증 이런 거 있죠. 신분증이 반납 잘 안 하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게 나를 규정해 준다, 뭐 애착이 된다 이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해 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 물건 하나 뺏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남녀 관계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옛날에 1kg 커피에서 선물 세트가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 주려고 마음 먹었어요. 못 주겠어? 못 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연락해서 야 내가 선물 이거 줄게라고 했는데 제가 다 먹었답니다. 1kg 커피는 또 그만큼 맛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1kg 커피 여러분도 한번 직접 맛보시면 그 맛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네. 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환절기 또 되면서 네. 꽃가루 날리고 하면서 뭐 네. 재채기 하시는 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 엄청 많은데 핵심 아이템 면역력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소백지향 홍삼, 소백지향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곱하기 2, 곱하기 10 이렇게 이제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항상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네. 네, 여러분의 면역력 키우는 홍삼과 함께 건강한 환절기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두 편 2부에서 봤는데 네.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이 완장을 추진했다면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완장이라는 게 한국에서의 완장이라는 것은 결국 그 완장을 찾는 거는 봉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오 이런 의미인데 우리에게서의 완장의 의미는 근현대사에서 하나의 어떤 국민에게 봉사를 하라고 준 권력을 사유한 걸로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완장을 찾다 하는 게 뭡니까? 국민에서 군림한다는 걸 할 때 우리 완장 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깨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지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아까 말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이 왜 마지막 우리의 안전망 보루가 되냐면 법은 우리 공동체의 규칙이잖아요. 서로가 공동체가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안전망이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법대로 하면 우리가 권리가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완장을 찬 문화가 되고 법이 하나의 지배의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때 법은 오히려 우리를 그 압박을 하게 되고 우리를 억압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로 나타난 게 완장이고 그 완장은 결국 이제 사유화된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물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경각심을 가져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마에게 물리다 한동훈 네. 장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법을 어떻든 담당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 영어 명칭이 그 법무부가 저스티스 아닙니까? 네,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니까 정의인데 이 정의라는 게 참 사실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있는 정의라고 할 때는 결국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아까 말한 군집 심리, 군중 심리, 집단의 어떤 그 개인을 넘어서는 뭐라고 할까? 폭주, 질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마처럼 구멍을 내면서 그 거친 물살에서 구멍을 내면서 결국 생태계가 잘 돌아가도록 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또 맞아 떨어지는 소설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끼워 맞추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자, 오늘 저희가 네. 총 4편의 네.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재밌네요. 이렇게 저희 썸네일도 한번 네. 그러면 한동훈, 이재명 뭐 vs 이렇게 해갖고
약간 한번 어그로 한번 끌어보죠. 뭐. 어그로 한번 네, 끌어볼까요?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자, 오늘 우리나라에서 제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두 분의 추천 책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이런 방식도 재밌네요. 어쩌다 네. 한 번씩 네네. 유명한 분들 혹은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그분이 추천한 책들 네. 한번 소개해드린 시간도 앞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